자, 여러분들, 우리 AFK 모듈 2에 속한 투자 설계 우리 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개정판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2020년도 교재 내용하고 거의 뭐 제도 변화 몇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개정된 사항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정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일단은 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우리 차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설계는 총 여러분들 30문제 출제되고 있죠. 30문제인데 그 1장부터 저 뒤에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우리가 금융상품 쪽까지 다루고 있는데 각 챕터별로 문항수는 거의 3문제, 4문제 다 균일하게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이제 투자 설계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장은 여러분들 투자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에 해당되는 게 2장이에요. 우리가 경제 환경 관련된 거시경제 지표 등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 부분은 학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의 투자 수익률과 위험, 그리고 뭐 3장 부분은 뭐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 뭐 사례식의 계산 문제도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4장 이제 금융시장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요. 자, 4장 부분이 뭐 시험 문항수로는 조금 적은 문항수가 이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기시장과 장기시장, 그리고 자본시장법 뭐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장과 6장 주식과 채권 파트를 공부를 하시는데, 자, 우리 여타 다른 금융 자격증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이 상당히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은 뭐 여타 우리가 관련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이면은 아주 난해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주식하고 채권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7장 증권 분석은 상당히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8장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파생상품은 누구나 투자 쪽에서 싫어하는 파트가 바로 파생상품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몇 가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로 이제 압축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생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9장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융상품 우리 교재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큰 것들 위주로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아주 자잘한 부분들, 아주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교재의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재 내용은 그 중에 일부를 발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만 우리가 체크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혼자 공부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9장 금융상품도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잘 정리를 하시면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 설계가 총 3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30문제를 뭐 100점 만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준비는 하되 그렇지만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우리 학습 교재의 내용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아주 구석진, 아주 편협된 그런 문제들도 출제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뭐 100%를 커버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두 문제는 뭐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 설계에 관련돼서는 목표를 우리가 30문제 중에서 29문제를 목표로 우리는 공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1장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 13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의 개념, 투자의 정의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는 투기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돈을 미래로 넘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는 거고 이 수익에는 항상 위험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높게 기대가 되는 거고 위험이 낮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자 투자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 항상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가 바로 투자다. 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투자하면은 투자고 당신이 투자하면 투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투자와 투기는 다 위험을 우리는 떠안고 가는 거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하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우리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현재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로 이연시킴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투자다. 뭐 일반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서 여러분들 5줄 지나서 6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항상 투자하게 되면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원리금 보장 금융상품, 즉 저축성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금 보장된다라는 거죠. 아주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부담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리스크라는 표현에서 세 줄 더 내려와서 보시니까 따라서 위험이 있는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을 미래에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뭐예요? 위험에 투자한다. 즉 안정적인 데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지만은 위험이 더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더 높은 수익을 줘야지만이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험 보상률과 관련돼서 저 3장 여러분들 수익률 그리고 위험 관련된 부분을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투자와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 뭐 이론적인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 정도 읽고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밑으로 오셔가지고 14페이지 밑에 여러분들 투자 결정 시의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우리 금융상품은 없어요. 없는데 이 세 가지에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를 이제 두는 거죠. 수익성은 반드시 여러분들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떠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대응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위험을 떠안지 않고 가려면은 이거는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손실 가능성. 자, 떠안지 않고 가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금 보장 형태의 상품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면 되겠죠. 이 안정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금을, 우리가 보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바로 안정성이죠.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손실이 안 볼 가능성이 바로 안정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성을 달성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환금성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거는 만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도에 투자하고 있는 중간에 물 흐르듯이 넣었다 뺐다 이렇게 중도 인출 그리고 다시 입금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별다른 손실 없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뭐 유동성이 있는 상품도 있고요. 만기까지 우리는 다시 환매가 안 되는 유동성이 없는 상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유동성이 높을수록 여러분들 유동성이 높을수록 뭐예요?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사정에 따라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느냐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기 두 줄 내려와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금액 대비 미래에 받게 되는 금액의 평균적인 크기로 측정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자, 세 줄 더 내려가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금액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죠. 원금 보전 가능성.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자, 유동성이란 얼마나 자본 손실 없이 즉시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가. 황금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가끔 보면 여러분들 안정성과 유동성을 헷갈려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뭐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니까 그런데 위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투자 대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3번 재무설계에서 투자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들. 자, 첫 번째 보니까 저금리 시대예요. 시대 환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저금리 있죠, 여러분들. 저금리다 보니까 투자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단순하게 고금리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위험이 높은데 갈 필요 없이 은행에만 맡겨도 뭐 많게는 뭐 10% 넘는 이자가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일수록 점점 조금 더 위험이 있다라더라도 우리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도 노후 준비 여러분들 예전에는 태어나서 직장에 입사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노후 생활을 한다. 뭐 이랬어요. 때. 자, 우리 입사도 여러분들 뭐 대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입사했죠. 뭐 예를 들어서 25이면은 우리 직장에 들어갔다.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60세까지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돈을 모았어요. 금리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돈만 우리 적금 가입하듯이 이렇게 가입했으면 충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후 생활도 평균적으로 뭐 80세 정도가 되면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충분한 자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예요? 입사도 느려요. 30대가 돼도 우리가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들이 많다 보니까 50대면은 또 퇴직들을 합니다. 그래서 돈 모을 수 있는 시간도 적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높은 금리냐? 금리도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더 오래 살아요. 그렇죠? 더 오래 살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더욱 위험이 따르더라도 투자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금리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상승됐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경제 환경 구조도 우리는 직장 생활 그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변화됐기 때문에 투자가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뭐 투자 설계라고 뭐 별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우리 16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환경이라는 게 나왔죠. 자, 1번 가계 자산 구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그림 1-1을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 현황이라고 해서 2020년도 조사치에 따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 전체 중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 정도 되죠, 여러분들. 그거 이외에 거주주택 이외에 실물자산이라든지 기타 실물자산 다 합쳐 보니까 한 34% 되죠. 그러니까 43% 정도와 나머지 34% 정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거주주택이라든지 주택 이외에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 합쳐보니까 약 뭐예요? 77%, 뭐 76% 이 정도 돼요. 그러면은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물자산, 부동산 등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더욱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수익성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자산인 거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자산 쪽으로 더더욱 투자가 절실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바로 가계자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가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히 높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금융자산 선호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투자와 관련된, 그죠? 우리 실물자산인 부동산 이외에도 금융자산, 주식, 채권, 예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펀드, 그리고 뭐 파생상품까지. 자,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험이 뒤따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설계를 하실 때는 항상 위험이라는 그런 변수를 고려하시자라는 거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보니까 2번 보니까 저축 투자 성향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1-2와 그림 1-3에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림 1-3 보니까 금융자산 투자 시에 우선 고려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69.4%가 해당되는 게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거 가지고 우리 어때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자, 이런 현실적인 고객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2020년도 가계금융조사 결과 은행 예금을 선호하는 비중이 70%가 넘다. 상당히 은행 쪽을 선호도를 많이 하시네요. 안정성을. 자, 또한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안전성과 수익성, 현금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순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두 줄 이런 말 나오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심리는 당연하지만은, 자, 문제는 안전한 자산만 투자하게 되면은 뭐예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 뭐 이런 것들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나번이에요. 재무설계와 투자설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실물자산을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옮기게 되고, 이 금융자산 중에서는 저금리이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을 너무 선호한다라고 하지만은, 자, 이런데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설계 쪽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재무 설계다. 자, 그래서 재무 설계에서 재무 목표 달성이라는 목표에는 바로 반드시 이제 투자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설계와 재무 설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컨설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쭉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뭐 문제화돼서 뭐 출제될 만한 게 그렇게 없어요.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우리 20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투자 설계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투자 설계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재무 설계 프로세스랑 똑같죠. 재무 설계 프로세스 6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모니터링 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계죠. 이것을 투자 설계 관점에서의 우리 프로세스로 한번 쭉 연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으로 오시니까 20페이지 맨 밑에 여러분들 1단계부터 6단계 모든 과목들이 다 요 내용은 다 있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 FPSB 뿐만 아니라 우리 FPSB 전체 전 세계 프로세스가 바로 이 6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부터 마지막 고객 상황 모니터링까지 단계는 모든 과목에서 다 공부했고 특히 재무 설계에서 많이 학습하셨죠. 자, 우측 페이지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자,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다음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가보니까 정보 제공. 재무 설계사는 고객에게 업무 수행 과정이라든지 제공하는 서비스, 자격 인증자의 역량 및 업무 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재무 설계사가 먼저 자기의 역량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죠. 자, 나번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이제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우리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 역량, 재무설계사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우리 업무 수행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재무설계 이제 윤리 파트 쪽에 나오는데 업무 수행 규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1단계도 고객과의 관계 정립 1단계도 1-1, 1-2, 1-3으로 나누듯이 가나다 이게 바로 1-1, 1-2, 1-3 단계로 구분돼서 세분돼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무 설계 쪽에서도 시험 문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투자 설계에서 똑같은 내용을 시험 문제화 한다는 것은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투자 쪽에서는. 자, 우리 2단계 보겠습니다. 투자 설계 관련된 정보 수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들 우리 2단계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목차가 제목이 이제 정보 수집이죠. 고객 관련 정보 수집. 자, 그런데 항상 우리 이렇게 해요. 목표 설정 및
고객 관련 정보 수집. 이렇게 긴 목차로 여러분들 써놓는 게 암기하기가 더 편해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데 목표가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들 그 목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해서 하는 게 바로 2-1단계고 2-2단계는 고객 관련 정보 수집인데 2-2는 우리 정량적 정보, 2-3은 정성적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항상 이게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는 이 정보에 대한 우리가 비밀 유지, 그죠? 정보 보안, 상당히 개인 고객 정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거기서 여러분들, 거기 5번째 줄 보니까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 이 결과들이 재무목표 달성이라는 과제와 서로 상응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의 수입의 극대화, 투자자금의 보전, 그리고 고정수입과 투자자산의 증대, 장기적인 재산 증식, 투자수익 극대화, 절세,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고객의 목표 달성하고 있는지, 달성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하고 매칭되는 투자 쪽에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 투자 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라고 되어 있죠? 3단계. 자, 우리 2단계에서는 투자 기간 파악과 위험 수용 성향 및 능력을 분석하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목표 수익률의 계산 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2단계에서 고객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해요.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10%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투자 환경 지금 상황에서는 10% 달성하는 게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예요. 분석. 시장 상황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고객이 관련된 고객 정보도 분석하지만은 고객 정보가 맞는지, 시장에 들어맞을지 아니면은 안 될지, 뭐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험 요인들,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는 고객의 요구 수익률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3단계죠. 자, 가본 보니까 이제 투자 기간을 파악한다라고 돼 있죠. 요리에 투자기간은 지금부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자 예정하는 시기까지를 의미한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나는 뭐 10년간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투자기간은 위험의 분산과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에 투자할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더 높은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예를 들어서 유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수익을 또 추구를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유동성이 떨어지더라도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에 또 배분을 해야 되고, 이 자산 배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투자 기간이 길다면은 중간에 평가 손실을 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 기간이 짧으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손실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손실을 만회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죠. 자, 그러려면은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기간이 짧으면은 그게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기간이 길면은 손실을 봐도 회복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과 관련돼서 길수록 자, 우리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짧으면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문구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말장난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나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위험 수용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2단계 고객 관련 정보에서 고객이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고객 관련 정보죠, 2단계. 2단계가 바로 위험 수용 성향을 우리가 파악하는 단계예요. 파악. 자,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는 바로 3단계죠. 3단계. 나번. 자, 위험 수용 성향
통해서 뭐를 분석하느냐라는 거죠. 뭐를 분석하느냐. 자, 위험 수용 능력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수용 능력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가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고객이 위험을 너무 싫어해요. 위험 회피형. 그런 고객들은 우리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고위험 자산을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무목표라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위험한 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4단계에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을 하라는 얘기죠. 아무리 위험 회평이라고 해도 목표 달성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 고위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우리 이제 편입시키는 자 이런 것들을 제한을 4단계에서 할 건데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가능 정도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산이라든지 소득 구조를 보시면 되겠죠. 충분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 수용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손실을 봐도 다른데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위험 수용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 회평이라고 해도 이런 포트폴리오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 위험 선호형. 위험을 엄청나게 선호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렇죠. 고위험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위험 손실에 대해서 감내할 용의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을 할 때 우리가 고위험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제한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죠. 위험을 좋아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소득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여력이 없어요. 손실 보면은 도저히 만회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자, 이렇다는 얘기는 위험 수용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엄청나게 신중을 고려하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2단계에서 파악한 위험 수용 성향 및 능력에 관한 정보. 능력에 관한 정보는 뭐예요? 자산 내역인 거죠. 소득 내역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위험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위험 수용 성향들. 자, 이런 것들은 2단계에서 파악했는데 이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4단계 제안서 쓰는 단계로 가야 되니까. 그죠?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위험 수용 성향은 심리적인 성향이며 위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측정한다. 사람마다 고유한 성향과 취향이 있듯이 개인별로 고유한 위험 수용 성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싫어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우리 어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 가치관이랑 비슷한 그런 틀을 형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단락에서 지금 보시는 그 단락에서 마지막 두 줄만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예요. 자, 위험 수용 성향은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변화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이다. 자, 이런 부분들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게 뭐 자주 바뀐다. 뭐 그런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밑에 우리 단락 두 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두 부분은 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단락이에요. 위험 수용 능력은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자,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에 닥쳤을 때 재무 목표를 바꾸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능력이. 자, 80세의 고객이 스노우보드를 멋있게 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면은 이는 고객의 높은 위험 수용 성향을 나타내지만, 자, 신체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위험 수용 능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또한 젊은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해도 위험 수용 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다르고 이것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우리 답원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답원. 목표 수익률 계산이라는 말입니다.
계산. 자, 우리 목표 수익률은 고객의 가용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을 말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고객이 가진 투자 자산이 많거나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저축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낮은 목표 수익률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목표되는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위험한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에 보니까, 자, 목표 수익률은 투자 기간과 고객의 위험 수용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과도 연계된다. 맞죠, 여러분들? 자, 투자 기간이 길다던가 위험 수용 성향과 능력이 높다면은 목표 수익률이 높아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근데 짧고 막 그러면은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가나다는 여러분들 상호 다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가나다. 자, 우리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판서를 통해서 쭉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자, 뭐 투자 기간, 그쵸? 위험 수용과 관련된 이런 분석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을 계산하는 거. 자, 이런 단계가 지금 몇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가 우리 관심 포인트인 거예요. 2단계도 아니고요. 4단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크를 해주시고, 말장난 부분들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 요 정도만 좀 보시면은 뭐 충분히 대비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단계로 넘어가셔가지고, 4단계는 이제 제안서 쓰는 단계죠. 그래서 4단계는 투자 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4단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가번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하죠. 이제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금융상품 쪽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 5가지 범주로 크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부동산. 어디에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 대상을 보는 거죠. 주식에 투자한다, 채권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가서 보니까 연금성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탈자예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성 자산. 자, 안전자산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은 조금 위험이 따라요. 그렇죠? 근데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전한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그리고 안전한 거. 안전한 거. 자, 요런 데도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 이외의 자산을 여러분들 대체 투자 상품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 투자 상품. 대체 투자. 기타 등등이다라는 거죠. 그죠? 영어로 하면 AI 이렇게 표시해 두면 되겠네요. Alternative Investmen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타 대체 투자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범주,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예금 뭐 이렇게,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25페이지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자산을 다시 분류하면은 자산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자산을 대형주, 중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산 배분이 총 수익률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주식, 예를 들어서 주식, 그리고 채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 그리고 대체 자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종목들이. 채권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종목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종목을 또 우리가 3번 할 수도 있다. 자산군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전에 봤잖아요. 뭐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런 식으로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자, 어쨌든 간에 이 종목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10% 투자한다, 채권에 20% 투자한다, 뭐 부동산에 뭐 20% 투자한다, 현금성 자산에 뭐 30%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했어요. 아무리 자산 배분을 했어도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되겠죠. 종목 선택이 또 뒤따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목표 수익률 몇 %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산 배분한 것이 우리가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아니고 종목 선택한 것이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느낌상으로 보면은 좋은 종목 골라야지만이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지만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자산 배분이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배분. 이게 거의 한 91%, 92%에 가깝게 이렇게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나번 투자 지침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4단계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고객하고 재무설계사하고 약정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 자, 우리 처음에 1단계에서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는 업무 수행 범위라는 것을 결정을 했죠. 이 업무 수행 범위, 투자와 관련된 어디까지 업무를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투자 지침서는 이것의 이제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투자를 할 땐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그죠?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포트폴리오 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에 20%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를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마음대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뒷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바꾸더라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우리는 약정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상호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책임 한계.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계약서 쓰듯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투자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지침서에 따라서 투자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 지침서에 위배돼서 실행에 옮기게 되면 이건 뒤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탈이 생기는 부분을 책임지면 안 되죠. 항상 지침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제안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의 환경은 단기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변동하고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자, 투자 지침서란 투자에 대한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문서화한 거다라는 거죠. 문서화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투자 지침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방향도 나가고 투자도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 지침서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투자 지침서. 그 투자 지침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가 맨 밑에 나와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7번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우리 여기 1장 투자 설계 프로세스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 지침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음 중 투자 지침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이죠. 자, 우리 보니까 투자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 기간, 위험 수용 성향, 능력, 목표 수익률. 자, 우리 1번과 2번은 어디서 봤죠? 3단계 분석 단계에서 분석 평가 단계에서 고려하는 사항들 봤죠. 자, 3번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투자 수단 및 관리. 모든 것들 포트폴리오. 자, 4번 투자에 대한 제약 조건. 개인적인 제약 조건, 법률적인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 다 늘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탈 생길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가야 될 거니까. 자, 5번 자산 배분 전략.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짤 건지. 자, 6번 위험 요소 분석. 해서 선정된 자산구 및 개인에 노출된 위험들을 다 분석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벤치마크와 정기적인 평가 방법. 어떤 고객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비교 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인 벤치마크 수익률을 설정하고, 그리고 언제마다 평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투자 지침서에 기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지침서의 항목 여러분들 구성되는 내용들, 요거는 시험 문제 아주 단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두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지침서의 내용들은 고객과 재무설계사 사이의 논쟁이라든지 오해 혹은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며 상호 합의와 이해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그렇죠?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문서화한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답은 투자 설계를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은 4단계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단계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과 투자 지침서 등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5단계 여러분들 투자 설계 제안서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실행. 어떤 식의 이제 금융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우리가 목돈으로, 그죠?
우리는 흔한 말로 몰빵 투자라고 하죠. 몰빵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평균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액분할 투자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매월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계속 뭐 10년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주식이 이제 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내가 투자를 하니까 구입하는 수량이 줄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구입하는 수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 수량을 평균하면은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올랐을 때 많이 안 사고 떨어졌을 때 그죠? 많이 사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평준화시키면서 위험 관리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정액분할 투자 방법에 따라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투자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액분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이래요. 맞아요.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좋죠. 그런데 수익률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위험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면 또 안 되다 보니까 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정액분할 투자 방식이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몰빵 투자 그렇죠? 도 아니면 모인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막대한 이익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 수용 능력이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뭐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액분할 투자보다는 전체 일시금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목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한 사항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자, 이런 정액분할 투자 방법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가 교재상으로는 이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는 바도 아마 저랑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우리가 몰빵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크게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실행과 관련돼서 지금 키워드로 나온 것이 거기 6번째 줄 끝에 보니까 정액분할 투자법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정액분할 투자 이런 얘기 나오면 5단계 얘기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6단계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고객 상황 모니터링이라는 거죠. 이 고객 상황 모니터링은 여러분들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모니터링. 고객이 나한테 정보를 줘야 되겠죠. 우리가 뭐 회사를 뭐 그만뒀다. 아니면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여력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 재무설계사한테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재무설계사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하고 얘기했던 투자 지침서에 따른 우리가 모니터링 상황, 평가 주기가 되면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법률이라든지 경제 환경, 제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고객에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 수익률을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도와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성화 모니터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무설계 쪽에서 다뤘던 우리 6단계 프로세스랑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험 수용 분석이라는 부분, 능력 분석이라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설정이라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투자 지침서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액분할 투자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일장 부분인데, 뭐 시험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뭐 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프로세스 내용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지침서의 그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제 2장 여러분들 경제 환경 할 건데요. 2장이 공부하기가 양이 제일 많아요. 챕터 중에서는. 그리고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장 부분은 뭐 2차시에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차시 정도로 나눠가지고 조금 길게 갈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